울산광역시 모든 교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권보호 연수를 담당하게 된 울산시 교육청 지산 변호사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온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원분들 만났는데요. 그럼에도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뵙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고 또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함으로써 유익하고 또 효과적인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수에 활용할 교재는 2020년도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 예방교육 자료는 제가 직접 집필하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하루는 어머니에게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왜 가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딸이 학교 선생님들도 나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애들도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어머니에게 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묻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올해 50살이고 그 학교 교사잖아 라고요. 선생님들의 고충도 날로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행위 마저 당한다면 더더욱 힘든 교직생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원 보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초에야 법률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규정이 들어오면서 기존 법률명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 법률명에 교육활동 보호라는 말을 넣어서 현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되었습니다. 이를 줄여서 교원지휘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원지휘법은 2019년도에 다시 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논의에 앞서 용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교권보호, 교권침해 대신에 교육활동보호, 교육활동 침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권이란 말에 학부모나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일부에서는 교권 남용 문제를 들어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 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즉, 선생님의 피해를 보면서 해당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또 오랜 기간 정상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서 다른 학생, 학부모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이에 교원지휘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부당, 위법한 행위들을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고 법률에 용어로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썼던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죠. 교육활동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게도 공통의 보호법익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훨씬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도 교권이란 말을 쓰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보다는 교육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무엇을 말할까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육활동 침해 객체입니다. 즉 모든 교원에 대해서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교원 개인적인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업무상 분쟁에 의해서 발생하는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적합한 제도로 해결해야겠죠. 예를 들면 갑질 행위 또는 교원 고충 심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8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행 상해입니다. 교원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또 교원의 신체적 기능에, 생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상해 행위가 있습니다. 상해 행위는 주로 폭행으로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꼭 상해가 폭행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폭행이 좀 더 큰 범위가 될 수 있고 결과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법적으로는 폭행죄보다 상해죄가 훨씬 법정 형도 크고 죄질도 무겁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해가 발생한다면 폭행에 우선해서 상해로 조치하고 상해로 보고하시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협박입니다. 협박에는 교원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로써 주로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명예훼손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학부모 모임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모욕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침해 행위 유형입니다. 욕설을 주로 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이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괴입니다. 손괴는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물건을 부수는 경우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로 부수는 것은 청소 도구라든지 책걸상 또는 선생님의 물품을 부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범죄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성폭력 범죄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는 집단 이동 중에 선생님의 신체, 다리라든지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또 수업 중에 선생님 앞에서 자유행위를 했던 공연음란 행위, 또 선생님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상 성폭력 범죄 행위이므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서 규율되고 선도 교육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입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발전하고 활성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카페에 선생님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실을 올려서 명예훼손의 행위를 한다든지, 또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음란한 부호 또는 음향, 또 영상들을 보내는 행위, 또 학부모나 학생이 퇴근 후 또는 새벽 시간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또 음향들을 보내서 선생님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서 처리가 됩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가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집행방해 수단이나 업무방해 수단은 수단 자체에서 위법한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미 교육활동 침해 행위이므로 이를 구분할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에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보호법익이 공무라는 또는 업무라는 새로운 보호법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여 처리하면 조금 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이 있었는데 이로써 공무나 업무가 방해되거나 위력이 있었는데 업무가 방해되었다 하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희롱행위입니다. 성희롱행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적 언동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수업 시간 중에 교사에게 가슴인 줄 알았어요. 이런 성적인 언동들, 또 야한 사진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성희롱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데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돼서 학생들 경우 선도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조금 폭넓은 범위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 부당 간섭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 전제 조건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어야 합니다. 즉, 부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복 부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회적이거나 또는 정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닙니다. 끝으로 기타에 해당하는 가장 폭넓은 범위에서 학교장이 교권 침해로 인정하는 행위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침해 행위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것의 대표적인 것은요, 교사 지시 불이행입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고 지도에 불이행하는 경우, 예전에는 이것을 교권 침해 행위 한 유형으로 보았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선생의 말을 단순히 안 듣고 또 지시를 불이행하는 행위는 일반 선도 사안으로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생에게 징계 선도할 문제로 보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선생님에 대한 무고행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의 무고행위로 많은 경우를 호소하셨는데요. 무고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당한 고소, 정당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자칫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율하게 될 경우에는 민원이나 고소행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처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실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각 기관들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 의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할청의 조치입니다. 관할청은 형사처분이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여야 합니다. 또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먼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업무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요, 은폐나 축소 동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특별교육 시에 또 심리치료에 학생의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까요?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요. 피해 교원 보호 조치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 보호를 위한 요양, 또 그 밖에 교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침해 행위 내용 및 보호 조치를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때 축소나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침해 행위 학생에 대해서 선도 징계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강화되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을까요?
학교 교권보호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러한 조치조차 교권보호에서 심의하지 못했는데요. 법률 규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 교권보호에서 마치 예전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할지 심의하는 것처럼 심의할 수 있고, 이로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금 더 권한이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역할도 할 수 있는데요. 분쟁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 교권보호에서 다시 한번 분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가 바뀌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가장 핵심적인 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이 개정교원지법 이전이고 우측이 개정교원지법 이후인데요. 그 시행일은 2019년 10월 17일입니다. 즉 2019년 10월 17일 전후로 해당 조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표를 살펴보면 우측의 5번과 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바로 학급교체와 전학조치입니다. 학급교체와 전학조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해자에게는 교육환경의 변화로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의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학급교체와 전학조치가 가능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서 다녀야 했고, 또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개정교원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학교폭력 사안과 마찬가지로 침해 학생에게 학급교체와 전학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되었고요. 피해 교원 또한 가해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외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요? 주로 저희가 학부모를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학부모가 폭행, 협박, 욕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기존의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 유일한 조치는 피해 교원 개인이 직접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 제소를 해서 구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형사 고소를 하면 형사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또 침해 행위자로부터 괴롭힘과 위협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라, 이런 민원들, 또 이런 괴롭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어떻게 학부모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느냐, 형사 고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교원들이 실제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만 더 하면 고소하겠다, 이런 엄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교원지법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형사 위법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 교원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고 형사 절차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 외 교육활동 침해장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 조정은 강제 조정은 아닌데요. 양측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교권보호에서 분쟁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시도 교권보호원에서 또 한 번의 분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 행위자에 대한 어떤 효과로서요, 교권보호원회가 이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다 라고 심의해서 통제 줌으로써 상호 쌍방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이후 논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복무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 교원에게는 학교장이 5일의 범위에서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비는
침해 행위자 측에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실 피해 교원이 침해 행위자 측에 자신이 든 치료비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에서 치료비 달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부담하고 많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관할청이 먼저 부담을 하고 그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학부모 측을 상대로 치료비를 받아내게 됩니다.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 부분도 강화됐습니다. 교육청의 법률지원단과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서 피해 교원의 법적 문제를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선생님들께서는 책임감 때문에 자기 수업 중에 일어난 일, 자기 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직접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응하고 심지어는 상대방과 같이 폭행을 하고 같이 욕을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돼서요. 피해 교원도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돼서 쌍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억울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그런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교원이 직접 대응을 자제하시고 학교의 교권보호 책임관, 주로 교감 선생님 되겠죠. 또는 학생부장 선생님들을 사전에 이를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해 두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의 개입 아래 상황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증거 확보도 필요한데요. 증거 확보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화통화 시에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자면 대화자가 대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사적으로는요. 음성권 침해라고 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상은 거리낌 없이 동의 없이 녹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민사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금전배상으로 기결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고 이보다는 실체 진실 발견, 자기의 억울한 힘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 동의 없이 자기가 대화하고 있을 때 녹음하셔도 상관없다. 다만 녹음하실 때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녹음하시는 게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녹음하시는 것은 음성권 침해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이해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책임자가 되었을 때, 즉 가해자 입장이 되었을 때 도움받으실 것은 없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매년 울산광역시 공립, 사립 교원분들, 기관제 교원을 포함해서요. 교원분들을 포함해서 매 한 분마다 매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 교육활동 중에 업무상 부주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 배상보험을 활용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즉 선생님이 직접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도 다 보장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있을까요? 수업 중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학교폭력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자살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경우 안전공제회가 1차적으로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안전공제회로 보상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할 때 안전공제에서는 이러한 명목으로는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이 교원 책임 배상보험을 통해서 위로금이나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고요.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든 하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른 모든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지게 됩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안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존재하고 그 안에 있는 담당 변호사와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들의 피해가 있을 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심리치료를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점들을 알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전문 변호사나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도움받고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권리의식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적법행정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교원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상대방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